understand, identify, execute. 일단은 시작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 identify the highest impact opportuni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LA로 와서 모얼랩스를 창업한 이시선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1월 1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대표는 아니에요. 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전에 이제 보드 멤버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같이 이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4년 동안 베이에리어에서 지내면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일을 했었고요. 페이스북에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버에서 동남아 오히려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동남아에 스테이션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프로덕트 팀을 리드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슬라 가서 그로스 팀이라는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이제 프로덕트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그 후로 약간 좀 뜬금없지만 음료수 회사를 창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했었고 이제는 보드 멤버로 활동하면서 사실 이제 제 목표는 풀타임이 아니고 이제 파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할까 약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모어랩스라는 거를 회사를 창업을 하면 이제 좋은 인재들을 데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탤런트보다는 앞으로 좀 더 브랜딩, 마케팅 아니면 이런 컨슈머 프로덕트 패키징 굿을 만드는 사람들 뭐 오퍼레이터, 서플라이 체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쪽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쭉 보면은 좀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많은 곳이 오히려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뉴욕 아니면 혹은 LA가 뭐 제가 그거를 데이터를 찾아봐서 한 건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가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파타임 포스파운더이자 이제 보드 멤버인 의사 선생님이 USC의 프로페서여가지고 그 둘 중에는 그래도 그 분위기 있는 LA 가는 게 당연히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단순하게 나왔고요. 이제 필요한 이런 저희들이 원하는 탤런트들이 뭐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세일스 피플 같은 걸 찾을 때는 뭐 펩시나 레드불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LA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LA 시티엔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오렌지 카운티 아니면 그레이터 LA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한 이유는 되게 당연했어요. 그렇게밖에 프로덕트를 만드는 법을 제가 알지 못했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음료수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약간 좀 엉뚱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게 더 좋다, 더 혁신적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만지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여서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first principle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것, 당연한 인투이션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가설과 기준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정직하게 이렇게 앞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배운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약간 굉장히 막 데이터를 갖고 한다고 한 게 이 기준이 막 엄청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모든 걸 is it validated? 그런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가설이 정말로 그 데이터가 실제로 그런 가설을 보여주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풀다 보니까 좀 더 저희 회원끼리 좀 더 솔직하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지 정말로 돈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계속 리텐션이 들어야지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너무나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사실은 회사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숙취음료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 숙취음료보다 100배, 1000배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좋은 프로덕트지만 정말로 유통이 얼마나 좋은지 이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이모셔널리 얼마나 다가가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가 막 모닝 리커버리를 만들고 이름을 테스트해버리고 이게 안 좋으면 또 이름을 바꾸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롱텀을 봤었을 때는 정말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했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 빨리빨리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틀린 거야 라고 한 것들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더 데이터 인텐시브 DNA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이제 음료수를 만들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고 정말 유통을 뚫는 분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저희 DNA도 좀 더 많이 바뀌었죠. 네. 일단 데이터 기준에서 그냥 저는 이제 제일 찾고 싶었던 건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내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좋아서보다는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런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고쳐주고 있는지 그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테스트들은 정말 뭐 로켓 사이언스가 아닌 이상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전에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닝 리커버리라는 걸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도 사실 처음 초기 단계는 이거를 회사로 만들어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그냥 호기심 때문에 좀 되게 재밌다. 이게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초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민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숙취음료라는 이제 한국에 있는 숙취음료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과연 사고 싶어 할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숙취음료라는 걸 다 만들어버리고 팔면 물론 시장에서 반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인터넷으로 파는 거면 다 그냥 디지털이잖아요. 제가 사실 음료수를 안 만들어도 진짜 그냥 이런 디지털 디자인으로 있는 척 할 수도 있고 광고를 그냥 페이스북으로 때릴 수도 있고 결국엔 그냥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봤었을 때 정말 디맨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디맨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이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숙취음료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서 이걸 만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팔까라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이걸 살까 안 살까 왜 안 살까라는 입장이어서 회사에서도 쭉 저희들이 이런 거를 모닝 리커버리 이후에서 재밌는 프로덕트를 만들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현재는 되게 저희들이 제품이 많거든요. 뭐 리퀴드 포커스라는 것도 있고 아쿠아 플러스도 있고 다 되게 다양한 유틸리티 밸류가 있어요. 숙취 음료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물론 저희들 걸 먼저 만들고 유통에 깔고 시장의 반응을 볼 수도 있었지만 뭐 먼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잖아요. 뭐 되게 간단히 저희 소비자들한테 서베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런 뭐 P&G 이런 회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다 보니까 서베이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전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뭐 두세 번 이상 사준 소비자들이 있으면 그냥 제가 이메일로 일단 이메일을 해요. 우리 제품 사줘서 고마운데, 내가 너 전화해서 좀 뭐 질문 좀 해도 되냐? 그 대신 그 다음 모닝컵은 내가 공짜로 주겠다.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면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왜 모닝컵이가 좋은지, 왜 안 좋은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제품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굉장히 이건 싼 거잖아요. 전화라는 거는 결국 몇 분, 5분, 10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타임 스펜트도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돈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미리 먼저 난 이거 안 좋아해 할 거라는 반응을 먼저 받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게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이거를 abstract하게 생각을 하면요. 저희가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is it based on first principles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피직스나 수학을 보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제 그거는 진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complicated한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시작점이 진실로 시작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한 아르규멘트에 대해서 refuse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 모든 걸 first principle base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나 어느 이제 뭐 회원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었을 때는 그만한 정확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first principle 바탕이 있어야지만 진행을 하고요. 제가 대표다 보니까 굉장히 뭐 아이디어나 이런 이 오피니언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말할 때가 있어. 야, 우리 이거 하면 좋겠지? 그럴 때 이제 회원들이 that's not based on first principles. That's just your intuition.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저도 이제 멈춰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사실 정확한 이유보다는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내 가설이구나.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없애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first principles based approach를 어떻게 하냐.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프레임워크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배운 거였는데 understand, identify, execute 이 딱 세 가지 단어로 구조가 되는데요. understand the goal. 일단은 시작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 identify the highest impact opportuni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모닝카워를 팔려고 하면 팔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메일 할 수도 있고 쿠폰을 줄 수도 있고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장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그럼 임팩트가 있는 게 뭐냐. 그럼 임팩트의 그 requirement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throughput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적게 인풋을 낸 다음에 가장 많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 결국엔 ROI가 가장 많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런 걸 봤었을 때 가장 아웃풋이 높은 걸 임팩트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결정이 나면 execute iteratively quickly 이제 그거 자체도 이제 가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understanding 한 그 goal의 기준에서 우리가 identify 한 high impact 있는 그런 opportunity를 일단은 빨리 실행을 해서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보는 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예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간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퍼펙트한 프레임워크를 하는 것보다 약간 이런 좀 애브스트랙트한 프레임워크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엑스큐션을 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더블 다운하고 굉장히 열심히 달리는 거고 틀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민폐감이나 이렇게 안 좋은 느낌보다는 그것도 되게 저희들이 칭찬하거든요. 너가 생각하는 그 골이 되게 명확했고 너가 생각했던 그 어퍼추니티도 굉장히 명확했는데 우리가 단지 틀렸을 뿐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좋은 거는 왜 틀렸는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을 갈 수 있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해요. 미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말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되는 건 굉장히 막 너무 빠르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배우고 진행을 하는 거고 두 번 다시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안 하는 게 그냥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거고요. 그쵸. 그냥 이게 뭐 따로 막 포스트 모름을 언제나 하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가설들을 테스트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하나 할 시간도 없고요. 일단은 모든 비즈니스 관점에서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그냥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고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게 비즈니스한테 좋은 건지 오프라인 비즈니스 전혀 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정은 그냥 소비자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작은 온라인으로 했지만 소비자가 과연 왜 모닝커버를 살까의 기준을 계속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술을 마실 때 모닝커버를 사요. 이게 맛있어서 아무도 안 사거든요. 누가 6달러를 주고 오렌지 주스 대신 이걸 사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술을 마실 때인데 그럼 술을 언제 어떻게 마시냐고 보면 99% 이상의 술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술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온 프라미스라고 이제 뭐 클럽이나 바나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나가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오프 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홀푸시나 코스코나 리커스토어나 뭐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마시진 않지만 거기서 직접 술을 사고 들고 가서 딴 데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필요한 곳은 술을 팔고 사는 곳에 있어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래서 한국에서도 편의점에서 이게 더 많이 팔리고 온라인으로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뭐 숙취음료를 많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였고요. 당연히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이 이게 막 옴니 채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 당연히 있어야겠다라고 한 거였고 그렇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어갈 때 그럼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스타트업이니까 아무나 일단 저희랑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저희가 싫다고는 안 하죠. 뭐 저희가 준비가 안 됐지만 월마트가 와가지고 너 거 살래 했을 때 싫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 가고 싶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리소스가 조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일단 찔러볼까 해서는 두 가지였어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사주면서 세일즈 벨리시티가 제일 높을 곳은 어딜까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막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세그멘트를 해봤거든요. 코스코 이럴 때는 이제 매스라고 분리했고 컨비니언스는 따로 있고 드럭도 따로 있고 드럭이라는 거면 월그린, CVS 거기에서 이제 그로서리도 있고 홀푸드 같은 건 그로서리고 그래서 조금씩 그냥 로컬에 넣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패턴이 보이나 한번 봤어요. 가장 잘 팔리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당연히 그냥 편의점이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편의점이었고 그럼 이제 편의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제일 잘 팔 수 있을까? 가격은 얼마? 이 패키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리는 어디? 그러니까 당연히 캐시어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이런 프라이싱이랑 이런 색깔 이런 걸 떠나서 이 로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처음에는 편의점만 무조건 집중적으로 뚫었고 무조건 캐시어 앞에 노는 걸로만 일단 찔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미노 같은 퍼펙트가 있더라고요. 일단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0에서 10으로 가고 10에서 100으로 가고 100에서 10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큰 채널들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홀푸시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홀푸시 왔을 때 저희가 노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라고 한 거였고요. 일단 홀푸시에 들어가서는 홀푸시는 이제 장점이 굉장히 좀 특이한 채널이에요. 리테일 관점에서 미국에 500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푸시는 사실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브랜드들이. 그렇지만 홀푸시의 장점은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홀푸시 그런 시그널을 줘요. 이런 좋은 제품을 얘네들이 샀으니까 내가 사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죠. 그럼 일단 홀푸시에 들어가면 이런 홀푸시에서 가장 잘 팔리는 방법이 뭐고 월마트나 이런 타겟에서 홀푸시에 들어가는 이런 많은 제품들 중에서 어떠한 시그널을 볼까? 너무나 당연하게 세일즈 벨로시티를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그냥 평균당 이런 스토어 하나에 일주일 동안 몇 개가 팔리나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봤을 때 이네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건지 덜 팔리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이런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빨리 팔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배웠던 게 아무리 많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플레이스먼트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셔 앞에 있어서 샀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게 다였어요. 저희 제품은요. 저희 같은 제품은 이런 perishable good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세일즈 전략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스먼트에 이런 홀푸드 매니저들이 이걸 넣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홀푸드에서도 그런 좋은 플레이스먼트에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모든 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핫한 브랜드랑 일찍 일을 하고 싶지만 굳이 맨 처음으로 걔네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시작해서 잘 되면 도미노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이 홀푸드에 어떻게 들어가냐가 아니라 그냥 리테일을 어떻게 시작하냐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프로덕트랑 제품마다 굉장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기준에서는 편의점으로 했던 거고 그래도 편의점이라고 해도 이게 말이 쉬운 거지.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00 편의점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저희들이 봤었을 때 일단 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스토어들이 이 디시전 메이킹이 각자 스토어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큰 이제 그 코퍼레이션 기업이 약간 GS나 한국에 있는 CU는 굉장히 코퍼레이션 모델이 크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오케이 너라고 하면 넣는 거고 넣지마 하면 안 넣는 건데 미국의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모델은 개인들이 알아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세븐일레븐이라는 큰 브랜드를 일하고 싶지만 굳이 걔네 코퍼레이션 가서 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이런 로컬 세븐일레븐을 하나씩 뚫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10,000개를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10,000개를 들어가요. 하지만 저희는 10,000개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첫 번째 100개의 세븐일레븐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이 100개의 세븐일레븐을 개인으로 들어가고 잘하면
당연히 세븐일레븐 코퍼레이션도 그걸 보고 우리랑 일을 하겠지. 그래서 지금은 내셔널 웨이 세븐일레븐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레버리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걸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디고, 이걸 가장 거기서 빨리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없는데도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서 일단 거기를 집중적으로 뚫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를 한번 시작하면 약간 이 도미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버리지 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아무런 네트워크 이런 도미노 이펙트가 없어도 본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가지고 세븐일레븐 CEO랑 친구라면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화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게 뭐냐면 그것도 결국은 레버리지거든요. 그 창업자가 가진 레버리지고 저희는 아쉽게도 그런 레버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로 레버리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이런 크면 클수록 이런 큰 체인들과 디스트리뷰터들이 결국에는 레버리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저희랑 일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컨트랙트가. 그리고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으면 굉장히 막 가격도 깎으려고 하고 컨트랙트도 굉장히 이상하게 쓰고 얘네랑 일하다가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막 이상하게 멀티플 페널티를 내서 나가야 되고 결국에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We don't need you. 그거를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하면 웃길 텐데요. 굉장히 뭐 파퓰러한 여성분이 있다고 해봐요. 모든 남자들이 다 데이트를 하려고요. 그냥 그 여성은 옵션이 있어요. 그냥 no 하면 괜찮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봤었을 때 이 브랜드가 굉장히 핫하고 얘랑 정말 일을 하고 싶어야 되고 얘네는 내가 필요가 없어라는 게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이러한 옵션들이 오고 굉장히 레벨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그냥 더 큰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모든 디스트리뷰터나 채널들에서 디시전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그 디파트먼트가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사람 관점에서 얘네들이 핫한지 안 핫한지 기준을 알면 결국에는 그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일스 벨러시티가 높으면 너무나 그건 당연하고 솔직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뭐 딴 건 다 필요가 없죠. 일단은 모든 체인들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게 자기네 목표니까 좋은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면 당연히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다른 시그널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세븐일레븐 코퍼레이션 디시전을 내렸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레벨에서 오너들하고 많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약간 키 오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세븐일레븐들을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막 10개씩, 20개씩, 100개씩.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지니까 한 5명하고 엄청 친해졌거든요. 근데 이 5명이 전국의 10%의 세븐일레븐을 가지고 있어요. 이 5명이 그냥 저희들을 위해서 이메일과 전화를 코퍼레이션에 해줬어요. 야, 모닝 리커버리 굉장히 핫해. 다 넣어야 돼. 이게 왜 그렇게 해줬냐면 당연히 물론 저희가 제품도 잘 팔렸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이 릴레이션십을 만든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되게 재밌고 좋아서 자연스럽게 된 거지만 그렇게 됐었을 때는 더 이상 저희들이 따로 할 일이 없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파워가 너무 많고 인플루언서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세븐일레븐 코퍼레이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예라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고민이요. 이게 한국 숙취업용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 컨슈머 테크놀로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되게 잘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걸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전에 싸이월드가 있었고 구글 전에 네이버가 있었고 스카이프 전에 나일팻이 있었고 리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먼저 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한 기업들인데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는 아니잖아요. 탑 10 이코노미인데, 글로벌로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못 나가는 이유가 이러한, 컨슈머 프로덕트, 숙취업용 회사들이 못 나가는 이유라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정확한 이유를 저도 몰라요. 이거 다 가설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설들은 약간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그냥 문화적인 것 같고요. 이게, 저희도 팔다 보니까 당연히 숙취음료는 막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친구들이 사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만 미국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막 대학생들이 프래터니티 이런 애들이 많이 마시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홀풋에서 음식을 사는 이러한 소비자들 집에서 막 와인 몇 잔 마시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고급스럽고 좀 더 이 돈 좀 많이 벌고 이러한 소비자들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숙취 음료는 정말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춘 거고요. 이게 숙취음료라는 브랜딩을 보면 약간 좀 더 아저씨들 어르신들 한국에 있는 회식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브랜딩이 나온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여성들 좀 더 뭐 어머니들 좀 더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희들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거를 안 바꾸고 무조건 트렌드만 해서 판다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유로 일단은 한번 이런 회사들이 프로덕트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1등 하는 이유는 저는 유통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가 굉장히 구글보다 안 좋아도 일단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네이버를 쓰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말 구글이 10배, 100배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이런 숙취음료 회사들이 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뭐 CU, 뭐 세븐일레븐, GS. 그래서 진짜 전화만 하면은 뭐 이런 프로모션도 하고 잘 파는데 사실은 미국에 오면은 전혀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유통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결국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을 가지고 있지만 유통도 없고 브랜딩도 아무 쓸모 없고 미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와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건 다 똑같이 처음에 여기다 팀을 두고 0에서 1로 다시 가야 되는데 약간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데려오면은 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해서 페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해요. 왜 한국에서 이런 재밌는 제품들이 먼저 나오는데 왜 글로벌하게 못 갈까? 아마 그냥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회사를 창업해야지라는 목표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되게 그냥 한국에 놀러 갔다 왔고 재밌고 호기심이 있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드 허슬로 이게 자연스럽게 컸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굉장히 모멘텀이 커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그냥 제가 풀타임처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공식적으로 회사를 차리고 해야지라고 이게 솔직한 답변이고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재미를 느꼈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게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물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지만 가장 그냥 즐겁고 재밌는 건 일단 내가 만드는 게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해 줄까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제가 한 섹터에 엄청 빠져서 난 이걸 좋아해라는 기준보다는 그냥 심리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야지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그냥 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퍼스널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떠한 섹터건 막 크게 싫고 나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태클 미사냐? 네, 굉장히 그립고요. 그래서 대표 자리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대 아무래도 코비드가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막 이 스토어들이 다 클로즈 하니까 굉장히 비즈가 좀 더 슬로우해졌을 때 약간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는 그냥 좀 더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어요, 작년에. 그러다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 어느 순간부터 제 브랜드랑 아이덴티티가 모어랩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날 만나면 너 모어랩스 하는 애지. 숙취음료 파는 애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 그런 애야.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모어랩스가 잘 되는 게 당연히 좋지만 모어랩스가 잘 되는 거랑 내 아이덴티티랑 굳이 이거를 어, 어, 똑같이 갈 필요는 없고 분리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성장하려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해서 시작은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데이터 드리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대중화되는 브랜드가 돼야지 이기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브랜딩 파워랑 유통 파워가 가장 세기 때문에 어,
product driven organization보다 technology driven organization보다 정말로 marketing and sales driven organization인 컬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확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대표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지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그냥 결국에 답변이 아니었어요. 제가 모시고 온 이제 President of Sales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고 보드 멤버랑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 약간 이런 거거든요. What is a success model이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페이스북 전혀 아니고 레드불처럼 되는 게 석세스 모델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레드불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레드불처럼 되려면 어떠한 CEO가 있어야 되는 관점에서 일단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이제 그런 일로 10년 동안 하고 싶지가 않았고 또 할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혼자 있었다면 그래도 당연히 해야지라고 결론이 났었을 텐데 2년 동안 제 옆에서 일을 해주는 이 분이 이 디비전 오브 워크가 제가 이커머스랑 프로덕트를 담당했고 이 사람이 리테일을 담당했는데 그냥 리테일이 저희 회사의 80% 90%의 헤드카운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제 거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그냥 다 할래? 약간 이런 대화가 나왔고 그래서 저도 이제 1월 1일 날 오피셜리 이제 트랜지션 다운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람 파트너고 이커머스를 좀 담당하고 있고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그냥 이런 일도 재밌겠지 해서 했는데 그래도 하고 나 보니까 그냥 저랑은 좀 더 이런 브랜딩, 마케팅, 디스트리뷰션보다는 약간 데이터, 로지컬, 소프트웨어가 그냥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바뀐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끝나고 나니까 또 마음도 훨씬 더 편하고 이게 또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단시간에 하려는 일단 생각으로 하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테이지마다 굉장히 단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게 한 번에서 끝나진 않거든요. 그렇게 단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 내가 과연 다시 창업을 할까 약간 이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내가 이 문제점을 되게 재밌어서 또 내가 굉장히 패션에 있어서 1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정확한 그러한 컨빅션이 없다면 저는 창업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그냥 모든 관점에서 너무 힘들고 파이낸셜 이런 리스크 어저스트 리턴을 봤을 때 굉장히 그냥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약간 이러한 오기가 있어야지.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끝나질 않거든요. 저희도 뭐 처음에 0에서 어느 정도까지 빨리 성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골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0에서 100까지 가야 되려면 사실 1도 안 간 거고 제가 나온 이유도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감이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나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년, 20년을 앞으로 보면서 하는 거라 약간 일단 그 말을 먼저 하고 싶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럼 택티컬리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밸리데이션을 하는 방법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아할 거야라는 반응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만들면 얘네들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냥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헨리 포드 이 코엇이 생각나요. If we ask people what they wanted faster horses. 사람들한테 너 뭐 원해 물어보면 더 빠른 말을 원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말을 안 타고 자동차를 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한 포사이트이 없고 굉장히 그건 타고난 거고 본인의 말한 그 관철과 시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안 될 거야, 너 바보야 이런 반응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믿으면 그냥 하는 거라 일단은 판을 엎치려 만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 밸리데이션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설이 정말 진실인지를 그냥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습지음료를 만들었으면 미국 사람들이 살 것 같아. 라는 건 그냥 내가 원하는 가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정말 테스트하기 쉽잖아요. 일단은 가장 쉬운 건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쵸? 그냥 소비자한테 가서, 야, 일단 한국 거 가져가가지고, 이거 봐봐. 숙취 음료야. 이게 술을 마시면 숙취가 없어져. 살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뭐 아마 이거를 좀 더 맛있게 재밌게 만든다고 해도 안 살 확률이 높잖아요. 음. 근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 약간 그 다음 단계 테스트가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반응 좋네. 그러면 한번 웹사이트 만들어봐서 광고 좀 돌려봐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인업 하나 안 하나 한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결국에는 본인 자체가 약간 devil's advocate로 일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이게 잘 될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너가 생각하는 게 틀렸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빨리 테스트해 보는 게 그냥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물건들은 사실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아이폰이 처음 나오기 전에 정말 아무리 서베이를 해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1,000불 주고 태블릿 폰 살래라고 2007년에 물어봤으면 누가 제정신으로 그걸 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정말 물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